엄마, 상미 찾았어. 42년 전 잃어버린 내 쌍둥이 동생 살아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큰딸 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식집 안에서 김밥을 말던 해숙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묻어있던 참기름도, 도마 위에 놓인 김밥도,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던 어묵, 국물도 그 순간만큼은 전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상희야, 방금 뭐라고 했니? 엄마, 상미가 살아있었대. 미국에 있대. 이름은 바뀌었는데 얼굴이 내 얼굴이랑 똑같아. 엄마, 정말 상미 같아. 해숙은 손에 쥐고 있던 김밥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상미가 살아있다고?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해숙의 눈가에 오래 묵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상미. 42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3살이던 쌍둥이 딸, 큰딸 상희와 작은딸 상미. 그날 해숙은 잠깐 시장에 장을 보러 갔고 아이들은 할머니 손을 잡고 동네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작은딸 상미가 사라졌습니다. 빨간 털모자, 노란색 외투, 하얀 운동화. 그날 상미가 입고 있던 옷차림을 해숙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고 전단지를 붙였고 시장과 터미널과 역 앞을 뛰어다녔습니다. 보육원에도 갔고 병원에도 갔고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며 말했습니다. 해숙 씨, 이제 그만 잊고 살아야지. 3살 때 잃어버린 애가 어떻게 다시 찾아오겠어. 살아있어도 엄마 얼굴을 기억이나 하겠어? 하지만 해숙은 딸을 잃어버린 그 동네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길을 찾아 돌아올까봐. 혹시 누군가 상미를 데리고 다시 이 골목으로 올까봐. 혹시 상미가 어른이 되어 엄마를 찾으러 올까봐. 해숙은 그 골목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상미 분식. 밤이 늦어도 가게 불을 쉽게 끄지 못했습니다. 혹시 상미가 밤길에 지나가다가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볼까봐. 혹시 그 불빛 하나를 보고 엄마가 있는 곳을 알아볼까봐. 그런데 42년 만에 큰딸 상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이 엄마를 찾고 있었대. 해숙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 상미가 정말 살아있었니? 해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쌍둥이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상희와 작은딸 상미. 두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꼭 닮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몰라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친척들도 헷갈려서 이름을 바꿔 부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단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었습니다. 상희는 왼쪽 눈 밑에 아주 작은 점이 있었고 상미는 웃을 때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똑같아 보여도 해숙 눈에는 두 아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병수는 버스회사 정비공으로 일했습니다. 늘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손톱 밑은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두 딸이 아빠 하고 달려와 안겼고 병수는 그 순간 하루 피로가 다 풀린다는 듯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어도 복은 많다. 쌍둥이 딸이라니 하늘이 우리한테 큰 선물 준 거야. 해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연탄값 걱정을 했고 명절이 다가오면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사려고 몇 바퀴씩 돌았습니다. 병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고 해숙도 틈틈이 삭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보탰습니다.
그래도 해숙은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희와 상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나란히 앉아 같은 반찬을 집어 먹었고 잠을 잘 때도 서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희가 울면 상미도 울었고 상미가 웃으면 상희도 같이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쌍둥이를 보면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복덩이들이 지나가네. 해숙 씨는 딸 둘만 봐도 배부르겠어. 어쩜 저렇게 똑같이 생겼대. 인형이 둘이네. 해숙은 그 말들이 듣기 좋았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두 아이가 골목 끝에서 엄마 하고 달려오면 무거운 장바구니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겨울 해숙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해숙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가야 했고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 골목 산책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해숙은 아이들에게 목도리를 단단히 둘러주었습니다. 상희야, 상미 손 꼭 잡고 있어야 한다. 응, 엄마. 상미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응. 상미는 말도 아직 또박또박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빨간 털모자 아래로 동그란 얼굴이 보였고 해숙은 그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애들 손 꼭 잡고 계세요.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동네 한 바퀴 도는 건데 무슨 일 있겠냐? 해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과 두부, 멸치를 샀습니다. 상희가 좋아하는 계란도 몇 알 샀고 상미가 잘 먹는 고구마도 조금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아이들이 좋아할까 싶어 붕어빵 2개도 샀습니다. 그런데 집 앞 골목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물었습니다. 어머니 상미는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덜덜 떨었습니다. 해수가 상미가 없어졌다. 처음에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없어졌다니요? 어디 갔는데요? 잠깐이었어. 정말 잠깐이었어. 상의 신발끈 묶어주는 사이에 해숙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두부가 바닥에 터지고 멸치 봉지가 골목에 흩어졌지만 그것을 주울 정신이 없었습니다. 해숙은 골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상미야, 상미야, 엄마야. 상미야, 대답해봐. 그날부터 해숙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상미가 사라진 골목은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고 담벼락 아래에는 연탄재가 쌓여 있었고 동네 아이들이 딱지치기를 하던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해숙이 매일 지나던 길이었고 상희와 상미가 자주 뛰어놀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익숙했던 골목이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해숙은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상미야, 엄마 여기 있어. 상미야, 어디 숨었니? 장난치지 말고 나와. 처음엔 혹시 아이가 숨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습니다. 구멍가게 뒤편도 들여다보고 이웃집 대문 안도 확인했습니다. 연탄 창고, 골목 끝 공터,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상미는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시장 쪽으로 뛰어갔고 누군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고 누군가는 파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상미 어디 갔어? 상미 추운데 어떡해? 해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그 말을 알고 싶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하자 경찰은
아이의 인상착의를 물었습니다. 아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3살이요. 쌍둥이에요. 말은 조금 하는데 아직 또박또박은 못해요. 옷은 어떻게 입었습니까? 해숙은 울면서도 또렷이 말했습니다. 빨간 털모자요. 노란색 외투 입었고요. 신발은 하얀 운동화예요. 머리는 양쪽으로 묶었어요. 오른쪽 볼에 보조개가 있어요. 웃으면 보조개가 들어가요. 말하다가 해숙은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병원에도 연락했고 터미널에도 연락했습니다. 혹시 길을 잃은 아이가 보호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상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골목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병수도 퇴근하자마자 경찰서와 병원을 뛰어다녔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할 수도 없었고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면 모두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애를 놓쳤다. 해숙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시어머니를 원망할 힘도 없었습니다. 원망할 시간에 한 발이라도 더 뛰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상미 사진을 넣고 옷차림과 실종 장소,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시장, 터미널, 역앞, 병원, 보육원, 교회, 학교 담벼락까지 붙였습니다. 비가 오면 전단지가 젖었습니다. 해숙은 다시 붙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전단지가 떨어졌습니다. 해숙은 또다시 붙였습니다. 누군가 전화해서 비슷한 아이를 봤다고 하면 해숙은 밥을 먹다가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아이였고 어떤 전화는 장난 전화였습니다. 아이 찾으려면 돈 가져와라.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병수는 이를 악물었고 해숙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곧 찾을 거예요. 누가 데려갔어도 아이가 울면 신고하겠죠. 쌍둥이라면서요? 언니 얼굴이랑 닮았으면 찾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말도 바뀌었습니다. 해숙 씨, 밥은 먹어야지. 상이라도 챙겨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숙에게 그 말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상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병수도 있었습니다. 해숙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숙의 마음은 계속 그날 골목에 남아 있었습니다. 빨간 털모자, 노란 외투, 작은 손. 그 장면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상미가 울고 있을지도 몰라. 엄마 찾으러 왔다가 우리가 자고 있으면 어떡해. 병수는 그런 해숙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여보, 나도 미치겠어. 그런데 당신까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해.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잠들면 상미가 그냥 지나갈 것 같아.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상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다른 동네로 이사 가자고 했습니다. 여보, 여기 있으면 당신이 더 망가져. 경찰서에 연락처 남겨두고 이사 가자. 상이도 이 골목만 보면 힘들어해. 하지만 해숙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상미가 돌아오면 여기로 올 거야. 아이가 기억하는 건 이 골목뿐이야. 우리가 떠나면 상미는 엄마를 못 찾아. 결국 부부는 그 골목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아이 이름을 넣었습니다. 상미 분식. 병수는 간판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이러면 당신 더 힘들지 않겠어?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 간판 보고 상미가 찾아올지도 몰라. 그날부터 상미 분식의 불빛은
쉽게 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미가 사라진 뒤 큰딸 상희도 달라졌습니다. 어른들은 말했습니다. 3살짜리가 뭘 알겠어. 좀 지나면 있겠지. 어린애들은 금방 적응해. 하지만 상희는 잊지 못했습니다. 늘 옆에 있던 동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같이 밥 먹던 아이, 같이 잠들던 아이, 같은 옷을 입고 손잡고 다니던 동생이 어느 날부터 집에 없었습니다. 상희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엄마, 상미 언제 와? 상미 내 옆에서 자야 하는데. 상미 추운데 어떡해? 해숙은 상희를 안고 울었습니다. 곧 올 거야. 엄마가 꼭 찾을 거야.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상희는 자라면서 죄책감을 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동생 손을 놓친 것이 자기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자기 신발끈을 묶어주는 동안 자신이 동생을 더 잘 봤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상희는 쌍둥이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 쌍둥이라며? 동생은 어디 있어? 왜 없어졌어? 너랑 똑같이 생겼어? 아이들의 질문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진한 말들이 상희에게는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상희는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쌍둥이 아니라고 하면 안 돼? 해숙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상희야, 애들이 자꾸 물어봐. 나도 모르는데 자꾸 물어봐. 상미가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잖아. 해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상희도 피해자였습니다. 상미를 잃은 건 엄마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희도 자기 반쪽을 잃었습니다. 해숙은 상희에게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도시락도 더 예쁘게 싸주고 학교 행사도 빠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운동회가 있으면 새벽부터 김밥을 말았고 소풍날이면 계란말이를 정성껏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상미에게 가 있었습니다. 상희가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오면 해숙은 기뻐하다가도 생각했습니다. 상미도 살아있으면 학교에 다닐 텐데, 상미도 글씨를 배웠을 텐데, 상미도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했을 텐데, 상의 생일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쌍둥이 생일인데 케이크 앞에는 한 아이만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초를 꽂다가 손을 멈추곤 했습니다. 초 하나를 더 꽂고 싶었지만 그러면 상희가 또 상처받을까봐 참았습니다. 상희는 그런 엄마의 눈빛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마음 한쪽이 언제나 잃어버린 상미에게 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희는 더 일찍 철들었습니다. 엄마가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면 옆에서 단무지를 옮겼습니다. 떡볶이 냄비가 끓으면 불을 줄였습니다. 엄마가 실종 전단지를 다시 붙이러 가면 말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어느 날 상희는 분식집 벽에 붙은 상미 사진을 보며 혼자 말했습니다. 상미야, 너 어디 있어? 엄마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안 와? 그 말을 들은 해숙은 주방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상희는 사춘기 때도 크게 엇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고 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까봐 떼를 쓰지 않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그런 상희가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상희야,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해줬지? 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제일 힘들잖아. 그 말이 해숙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어린 딸이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상희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녔고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삶을 사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희의 마음속에는
늘 상미가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상미도 나처럼 생겼을까? 상미도 나처럼 나이 들었을까? 혹시 어디선가 나를 찾고 있을까? 해숙이 늙어가는 모습을 볼수록 상희의 마음은 더 급해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기 전에 꼭 찾아야 했습니다. 상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꼭 상미를 찾을 거야. 엄마가 살아계실 때 반드시. 그 다짐은 아주 오래 걸려 기적 같은 전화 한 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미 분식은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테이블 4개, 낡은 의자 몇 개, 가스레인지 위에 늘 끓고 있는 어묵 냄비. 메뉴도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김밥, 떡볶이, 라면, 오뎅, 순대. 어디에나 있는 분식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상미 분식을 기억했습니다. 해숙의 음식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김밥 속 재료를 아끼지 않았고 떡볶이는 매워도 자꾸 손이 갔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어묵 국물을 더 떠주었고 돈이 모자란 학생에게는 다음에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 500원 모자라요. 괜찮아. 다음에 와서 줘. 진짜요? 그 대신 밥은 거르지 말고 다녀. 해숙은 아이들이 굶는 것을 그냥 보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상미도 배고픈 날이 있었을까봐 그래서 남의 아이에게라도 밥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미 분식이 정말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늘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새벽 1시가 되어도 작은 전등 하나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해숙은 쉽게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해숙 씨, 이제 문 닫아요. 몸 상해요. 해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닫으려고요. 하지만 그 조금만은 매일 밤 이어졌습니다. 혹시 상미가 어느 날 골목을 지나가다가 이 불빛을 볼까봐, 혹시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을 알아볼까봐, 혹시 누군가 상미 분식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줄까봐. 가게 벽에는 상미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살 때 사진이었습니다. 빨간 털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숙은 상미의 성장한 모습을 상상해 그려달라고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10살이면 이런 얼굴일까요? 20살쯤 되면 언니랑 닮았을까요? 혹시 이런 얼굴의 여자를 본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길어질수록 위로도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함께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20년이 지나자 아무도 먼저 상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나자 어떤 사람들은 해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마음 접어야지. 살아있어도 어머니를 기억하겠어요? 해숙 씨도 살아야죠. 해숙은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잃어버린 엄마에게 잊으라는 말은 너무 쉬운 말이었습니다. 남편 병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함께 뛰어다녔습니다. 경찰서, 보육원, 방송국, 병원. 상미를 찾겠다고 병수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수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병수는 술 한 잔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상미 보고 싶어. 나라고 안 보고 싶겠어?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매일 죽어가면 나는 어떡하냐? 해숙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나도 알아. 나도 당신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문을 닫으면 진짜 상미를 포기하는 것 같아. 병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수는 몇 년 뒤 병을 얻었습니다.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며 일하고 마음고생까지 하던 몸이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병수는 해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도 당신은 살아야 해. 해숙은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병수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상미 찾으면 나한테도 말해줘. 꿈에라도 와서 말해줘. 그 말을 남기고 병수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숙은 남편을 보내고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불을 켜두었습니다. 이제는 병수 목까지 상미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미 분식의 불빛은 10년, 20년, 30년, 그리고 40년을 넘겼습니다. 해숙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였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습니다. 그래도 가게 문 앞에는 늘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미야, 엄마 여기 있다. 그 문구를 읽고 우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숙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꼭 찾으실 거예요. 해숙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서든 밥만 잘 먹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빌었습니다. 상미야, 엄마가 늙기 전에 한 번만 와라. 엄마 얼굴 몰라도 좋으니 살아서 한 번만 와라. 그 기도는 아주 오랜 세월 뒤에야 응답을 받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상미는 한국 이름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이름은 수잔이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수잔은 한국계 입양하였습니다. 양부모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뜻한 집을 주었고 학교도 보내주었고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수잔은 양부모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가짜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양어머니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었고 양아버지는 수잔이 자전거를 배우던 날 뒤에서 안장을 잡아주었습니다. 수잔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울며 돌아온 날에는 두 사람이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우리 딸이야. 우리는 너를 정말 사랑해. 수잔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것과 자기 뿌리를 아는 것은 달랐습니다. 수잔은 어릴 때부터 거울을 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집안에서 자기와 닮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부모는 파란 눈과 밝은 머리였고 수잔은 검은 머리와 검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어? 내 진짜 엄마는 누구야? 한국이 어디야? 너는 왜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 수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수잔에게 한국에 대해 알려주려고 애썼습니다. 어린이용 한국 지도책도 사주고 한국 음식점에도 데려갔습니다. 명절이면 한복을 입힌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잔에게 한국은 늘 멀었습니다. 어릴 때 수잔은 자주 꿈을 꾸었습니다. 좁은 골목, 뜨거운 국물 냄새, 누군가의 따뜻한 손, 그리고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 상미야.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꿈속에서 그 이름을 들으면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깨어나면 눈물이 베개에 묻어 있었습니다. 수잔은 양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내 한국 이름 알아요? 양어머니는 슬픈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서류에는 정확한 이름이 없었어. 수잔은 이상하게 그 말이 아팠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건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던 소리를 잃어버렸다는 뜻 같았습니다. 수잔은 한국 음식 냄새에도 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학생이 되어 처음 한국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김 냄새, 참기름 냄새, 떡볶이 냄새가 나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수잔, 왜 울어? 수잔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뭔가 그리워. 그리운데 무엇이 그리운지 몰랐습니다.
양어머니는 수잔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입양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에는 한국에서 발견된 아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부모 정보는 없었습니다. 나이는 3살 전후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수잔은 입양 기관에 여러 번 문의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기록이 불완전합니다. 당시 자료가 부족합니다. 친가족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수잔은 포기했다가 다시 찾고 또 포기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수잔의 마음속 빈자리는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외할머니는 어디 살아? 수잔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잔은 오래된 입양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한국의 가족 찾기 유전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수잔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찾고 싶으면 찾아봐. 결과가 어떻든 내가 옆에 있을게. 수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한국의 작은 골목에서 자신을 42년 동안 기다리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요. 자기 이름을 간판에 걸고 밤마다 불을 켜둔 분식집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얼굴로 평생 자신을 그리워한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것을요. 수잔은 유전자 등록을 마친 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을까? 그 물음의 답은 지구 반대편 오래된 분식집 불빛 아래에서 이미 42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희는 어느새 40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삶을 사는 여자였습니다. 직장도 다녔고 아이 학교 행사도 챙겼고 주말이면 엄마 해숙의 분식집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상의 마음속에는 늘 동생 상미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픔도 옅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희에게 상미는 흐릿해지는 기억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해지는 빈자리였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상희는 생각했습니다. 상미도 나처럼 생겼을까? 상미도 나처럼 눈가에 주름이 생겼을까? 상미도 어디선가 자기 얼굴을 보며 나를 떠올렸을까? 상희는 웃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 웃는 얼굴이 잃어버린 동생의 얼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해숙은 점점 나이가 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켜도 끄떡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떡볶이 양념을 젓다가 손목을 붙잡고 앉는 일이 많아졌고 김밥을 오래 말면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고 흰머리는 염색을 해도 금방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해숙은 밤만 되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상희야, 오늘은 조금만 더 있다 닫자. 상희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몸 생각해야지. 상미가 와도 엄마가 건강해야 만나지. 해숙은 늘 같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상미가 밤에 올 수도 있잖아. 그 말은 42년째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희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 방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 남편의 조용한 기침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그런데 상희의 머릿속에는 엄마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상미가 밤에 올 수도 있잖아. 상희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더 늦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미를 찾아야겠다고요. 다음 날 상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오래된 실종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실종자 가족 유전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기록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상희는 방송국에도 사연을 보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도 글을 올렸고 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 단체에도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도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해숙은 그런 상희를 오히려 걱정했습니다. 상희야, 그만해도 된다. 너도 내 삶 살아야지. 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는 내 삶 살고 있어. 그런데 내 삶에는 상미도 있어. 그 말에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상희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혹시 오래전 실종된 쌍둥이 자매 가족분 맞으실까요? 상희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해외 입양인 가족 찾기 단체 관계자였습니다. 미국에 계신 한 여성분이 유전자 등록을 하셨는데요. 국내 등록자와 매우 가까운 가족 관계로 나왔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쌍둥이 자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펜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분 이름이 뭔가요? 미국 이름은 수잔입니다. 한국 이름은 정확히 모르시는데 어릴 때부터 누군가 자신을 상미라고 부르는 꿈을 자주 꾸셨다고 합니다. 상희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상미. 42년 동안 엄마가 부르던 이름. 상희가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불렀던 이름. 상희는 전화를 붙잡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동료들이 놀라 다가왔지만 상희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생일지도 몰라요. 그날 상희는 곧장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아니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42년을 기다린 엄마에게 또 한 번 희망을 줬다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추가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 관계가 맞았습니다. 그 여성은 상희의 쌍둥이 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상희는 그제야 분식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숙은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단무지를 올리고 우엉을 올리고 계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해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 상희야?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상희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 무섭게. 상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상미 찾았어. 해숙의 손에서 김밥발이 떨어졌습니다. 김 위에 올려져 있던 밥알이 도마 위로 흩어졌습니다. 해숙은 멍하니 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상희는 엄마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상미 살아있었어. 미국에 있대. 엄마, 우리 상미 찾았어.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이다가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상미가 정말 살아있었니? 그 순간 상미 분식안에 42년 동안 참아온 울음이 터졌습니다. 첫 만남은 영상통화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너무 멀었습니다. 바로 만나는 것은 준비할 것도 많았고 수잔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먼저 영상통화로 서로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해숙은 그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육수를 올리고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떡볶이 양념을 풀었을 텐데 그날은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냄비 앞에 서 있다가도 멍해졌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 서 있기도 했습니다. 상희는 엄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놀라지 말고 천천히 보자.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괜찮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희는 엄마 손이 이렇게 작고 약해졌다는 걸 그날 새삼 느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졌습니다. 관계자가 먼저 화면에 나타났고 잠시 뒤 미국 쪽 화면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한국계 여성, 검은 머리, 둥근 눈, 어딘가 낯설면서도 너무 익숙한 얼굴. 해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상희도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 속 여자는 상희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상희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삶을 살고 나이 든 모습 같았습니다. 눈매도 닮았고 입술 모양도 닮았고 놀랐을 때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까지 닮았습니다.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잔 씨, 이쪽이 한국 가족분들입니다. 수잔은 어색한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해숙은 무너졌습니다. 해숙은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상미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미. 수잔은 그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자기 안 어딘가를 건드렸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해숙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상미야. 엄마야. 엄마가 너를 너무 오래 기다렸어. 수잔은 한국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관계자가 해숙의 말을 영어로 전해주었습니다. 수잔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상희도 울었습니다. 나 상희야. 내 언니야. 우리 쌍둥이야. 수잔은 화면을 가까이 바라봤습니다. 상희의 얼굴, 자기 얼굴과 너무 닮은 얼굴. 수잔은 영어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내 얼굴을 닮은 사람을 처음 봤어요. 통역이 그 말을 전하자 상희는 흐느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평생 내 얼굴을 닮은 사람을 기다렸어. 해숙은 화면을 쓰다듬듯 손을 올렸습니다. 상미야, 밥은 먹었니? 42년 만에 찾은 딸에게 처음 묻는 말이 밥이었냐고 누군가는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춥지는 않았는지, 배고프지는 않았는지, 아프지는 않았는지, 누가 밥은 챙겨줬는지, 울 때 안아주는 사람은 있었는지, 42년 동안 묻지 못한 질문이 그 한마디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수잔은 통역을 듣고 울었습니다. 저는 잘 지냈어요. 좋은 부모님이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늘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지냈으면 됐다. 엄마는 그것만으로 됐다. 상희는 화면 속 동생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 수잔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꿈에서 가끔 어떤 골목이 나와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 상미야 하고. 해숙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가 불렀어. 엄마가 매일 불렀어. 영상통화는 한참 이어졌습니다. 서로 할 말은 너무 많았지만 말은 자주 끊겼습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통역이 중간에 말을 옮겨주었지만 어떤 순간에는 통역도 필요 없었습니다. 눈물은 같은 언어였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 해숙은 말했습니다. 상미야, 엄마가 기다릴게. 이번엔 절대 어디 안 갈게. 수잔은 서툰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갈게요. 한국 갈게요. 그 말에 해숙은 두 손을 모으고 울었습니다. 상희는 엄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상미 분식의 불빛은 또 늦게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기다림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만남을 향한 불빛이었습니다. 영상 통화가 끝난 뒤 해숙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고 미안해서 울었고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울었습니다. 손녀가 휴지를 가져다 주고 상희가 등을 두드려도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찾았잖아. 상희가 말했지만 해숙의 울음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미안하지. 살아있었는데 그렇게 먼 데서 혼자 컸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미는 엄마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살에 헤어졌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해숙에게는 아팠습니다. 자신은 42년 동안 매일 딸 이름을 불렀는데 딸은 엄마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상희는 그런 엄마 마음을 알았습니다. 엄마, 상미가 기억 못해도 괜찮아. 이제부터 기억 만들면 되잖아. 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됐다. 얼굴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됐다. 그 시각 미국의 수잔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잔에게는 미국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부모를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안아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플 때 밤새 옆을 지켜준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한국 엄마의 울음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상미야, 엄마야. 그 말은 수잔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분명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수잔은 양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엄마가 있었대요. 양어머니는 한참 조용히 있다가 수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언젠가 그 사실을 알게 될 줄 알았어. 수잔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에 가면 엄마를 배신하는 걸까요? 양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사랑은 하나를 택한다고 다른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너를 키운 부모고 그분은 너를 낳고 평생 기다린 엄마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수잔은 그 말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두 분을 사랑해요. 알아.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도 알아. 수잔은 그날 밤 오래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둘로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수잔, 한국의 상미. 어느 한쪽이 가짜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자기였습니다. 다만 이제야 잃어버린 한쪽 이름을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뒤 해숙은 바빠졌습니다. 분식집을 매일 청소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깨끗하게 유리창을 닦고 오래된 사진 액자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미가 좋아했을지도 모를 음식들을 떠올렸습니다. 상미 오면 김밥 해줘야지. 떡볶이는 너무 매우면 못 먹을까? 어묵국은 괜찮겠지? 미국에서 살았으니 젓가락질도 어려울까? 상희는 웃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상미 이제 애 아니야. 40 넘은 어른이야. 해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아직 3살이야. 그 말에 상희도 더는 웃지 못했습니다. 상미가 한국에 오기 전날 해숙은 상미의 3살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빨간 털모자를 쓰고 웃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그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상미야, 엄마가 너를 못 지켜서 미안하다. 그래도 살아줘서 고맙다. 그날 밤 해숙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상미가 골목 끝에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해숙은 꿈속에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두 팔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해숙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상미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42년 동안 기다린 날이었습니다. 상미가 한국에 오는 날 해숙은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옷장을 열어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을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는 가게 앞치마에 편한 바지만 입던 해숙이 그날은 오래된 블라우스를 꺼내고 코트를 꺼내고 다시 접어넣고 또 꺼냈습니다. 이 옷은 너무 초라해 보이나? 이건 너무 튀나? 상미가 엄마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지? 상희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상미는 엄마 보러 오는 거야. 옷 보러 오는 거 아니야.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계속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고 또 빗었습니다. 손에 로션을 바르고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상희야, 엄마 얼굴 많이 늙었지? 상희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웃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제일 예뻐. 상미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해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을 보며 손수건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상희도 긴장했습니다. 42년 만에 만나는 쌍둥이 동생. 자신과 같은 얼굴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온 사람. 화면으로 확인했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공항 도착장 앞.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사람들, 가족을 보고 손 흔드는 사람들, 아이를 안는 부모들. 그 모든 장면이 해숙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내 딸을 안을 수 있을까? 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봐. 하지만 해숙의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검은 머리, 떨리는 눈빛, 그리고 상희와 너무 닮은 얼굴. 해숙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상미야. 수잔도 멈춰섰습니다. 통역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잔은 캐리어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려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습니다. 상희가 옆에서 부축하려 했지만 해숙은 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해숙은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썹을 만졌습니다. 볼을 만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꿈속에서 부르던 아이가, 화면으로만 보던 딸이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았다. 수잔은 서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해숙은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 한복판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2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그 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상희도 다가와 동생을 안았습니다. 상미야, 나 상희야. 내 언니야. 수잔은 상희의 얼굴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Same face, my sister. 통역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피는 말을 몰라도 알아봤습니다. 해숙은 두 딸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상희는 오른쪽에, 상미는 왼쪽에. 42년 만에 해숙의 품이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공항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해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못 지켰다. 상미는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그 말만큼은 알아들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니. 그 짧은 말에 해숙은 또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해숙은 상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혹시 꿈처럼 사라질까봐, 다시 잃어버릴까봐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상미도 그런 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의 온도는 통했습니다. 그 온도가 42년을 건너 서로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가족은 바로 상미 분식으로 향했습니다. 상희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않아? 집에 먼저 갈까?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상미한테 보여줘야 해. 엄마가 기다린 곳. 상미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거리, 간판, 사람들, 버스 정류장.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해숙은 옆자리에서 상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태어난 나라야. 여기가 엄마가 너를 기다린 동네야. 조금만 더 가면 상미 분식이 있어. 상미는 모든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상미 기다렸다는 말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차가 작은 골목 앞에 멈췄습니다. 해숙은 상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상미 분식. 상미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이름, 기억하지 못했던 이름. 하지만 누군가는 42년 동안 매일 불러준 이름. 그 이름이 낡은 간판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상미는 한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간판을 42년 동안 못 내렸어. 내가 혹시 찾아올까봐. 상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3살 상미의 사진, 쌍둥이 사진, 실종 전단지, 시간이 지나며 그려본 예상 얼굴 그림, 방송국에 보냈던 사연의 복사본. 상미는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상미. 상미는 사진 속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빨간 털모자를 쓴 작은 아이. 자신이었지만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펐습니다. 저 아이를 누군가가 42년 동안 기다렸다는 사실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해숙은 김밥을 말았습니다. 평생 말아온 김밥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말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손이 떨렸습니다. 김밥 옆구리가 터졌습니다. 단무지가 삐져나오고 밥알이 도마 위에 흩어졌습니다. 상희가 울다가 웃었습니다. 엄마, 김밥이 이렇게 못생긴 건 처음이다. 해숙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그래. 상미는 김밥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조금 어색해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기억나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3살 때의 기억이 또렷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상미는 서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해숙은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더 먹어. 많이 먹어. 엄마가 42년 동안 못 먹인 밥, 이제라도 먹일게. 상미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천천히 많이 먹을게요. 그날 상미 분식에는 가족들만 있었습니다. 상희의 남편과 아이들도 왔고 병수의 영정사진도 가게 한쪽에 놓였습니다. 병수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해숙은 그가 이 순간을 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해숙은 남편 사진 앞에 김밥 한 접시를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상미 왔어. 당신도 보고 있지? 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상미도 통역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미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해숙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손글씨로 쓴 종이가 붙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을 찾은 날이라 쉽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문구를 보고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해숙 씨가 드디어 문을 닫았네. 그 말은 슬픈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미 분식 안에는 떡볶이 냄새와 김밥 냄새,
오래 기다린 가족의 울음과 웃음이 함께 머물렀습니다. 해숙은 두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엄마는 이제 됐다. 그 말에 상희와 상미가 동시에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42년 만에 세 사람의 손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상미는 한국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에도 가족과 삶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가 있었고 남편과 아이도 있었습니다. 해숙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별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주소도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화면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상미는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상미는 상미 분식에서 해숙과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는 조용했고 밖에는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상미는 서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왜 미안하니?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너를 못 지켰잖아. 상미는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아요. 나 상미. 그 말에 해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너는 수잔이기도 하고 상미이기도 해. 둘 다 너야. 엄마는 이제야 내 이름을 다시 불러볼 수 있어서 고맙다. 다음 날 공항에서 해숙은 또 울었습니다. 밥 잘 챙겨 먹어. 아프면 바로 연락하고. 한국말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전화해. 엄마 목소리 듣고 싶으면 언제든 전화해. 상미는 서툰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건강해요. 나 또 올게요. 상희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자주 보자. 우리 잃어버린 시간 다 못 채워도 앞으로는 놓치지 말자. 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미가 떠난 뒤 해숙은 상미 분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상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문 일찍 닫아도 돼. 해숙은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되겠지? 응. 상미 이제 길 안 잃어. 우리한테 전화하면 되잖아. 해숙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42년 만에 처음으로 저녁 8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 불을 끄기 전 해숙은 사진 한 장을 바라봤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해숙, 상해, 상미. 세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웃고 있는 사진. 해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미야, 엄마가 이제 조금은 자도 되겠니? 그날 밤 해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3살 상미가 골목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해숙은 꿈속에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런데 품에 안긴 아이는 어느새 중년의 상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해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제 정말 됐다. 세월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42년은 아무리 울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하루가 때로는 잃어버린 세월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해숙은 딸을 되찾았습니다. 상희는 자기 반쪽을 되찾았습니다. 상미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상미 분식의 불빛은 더 이상 기다림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만난 가족의 따뜻한 불빛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3살에 사라진 쌍둥이 딸. 그리고 그 딸을 잊지 못해 42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분식집 불을 밝혀둔 어머니. 누군가는 이제 그만 잊으라고 말했지만 어머니에게 자식은 잊는다고 잊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큰딸 상희 역시 평생 잃어버린 동생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전자 등록과 가족 찾기 과정을 통해 미국에서 살아가던 동생 상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미는 한국말도 서툴고 엄마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가족의 품은 말보다 먼저 알아봤습니다. 오늘 사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어디였나요? 42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상미 분식의 불빛이었나요? 화면 속에서 처음으로 쌍둥이 언니와 마주한 장면이었나요? 아니면 공항에서 엄마라고 부르며 서로를 끌어안은 장면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